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심리학이 분노에 답하다입니다. 지은이는 충페이충이고 옮긴이는 권소현님입니다. 펴낸 곳은 미디어숲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은이 충페이충은 응용심리학 석사를 받은 후 심리상담사와 강사로 활동해왔습니다.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펴낸 저자이기도 합니다. 10여 년간 쌓은 심리학 전문 지식의 깊이와 통찰이 남달라 학생들로부터 굴삭기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오랜 기간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도시에서 자아성장 워크숍, OH 카드 잠재의식 탐색 워크숍 등 심리 치유 과정을 개설하여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심층 치료를 제공했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감정이 상처가 되기 전에 당신 자신을 허락하라, 자아성장의 힘 등이 있습니다. 분노 뒤에 숨어있는 6가지 원인 감정. 1. 분노는 심판이다. 상대방이 나의 기준이나 규칙에 어긋날 때 분노한다. 그럴 때 나는 신의 시각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화를 낸다. 나는 맞고 상대방이 틀렸으므로 상대방이 변해야 한다. 이것이 분노의 첫 번째 원인 감정이다. 2. 분노는 기대다. 자신의 요구나 기대가 좌절될 때 상대방에게 분노한다. 상대방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길 바라고 나의 조력자가 되었으면 한다. 그런데 상대방이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나는 화를 낸다. 상대방은 내가 바라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분노의 두 번째 원인 감정이다. 3. 분노는 자기 요구다.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향한 요구다.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뿐이다. 잠재의식은 언제나 모두가 자신이 정한 바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여기는데 이는 분노의 세 번째 원인 감정이다. 4. 분노는 감정의 연결이다. 분노할 때 그 배후에는 억울함, 두려움, 무력감 등 나약한 감정이 존재한다. 분노는 상대방이 자신의 이런 감정을 들여다보고 다독여 주길 바란다. 분노는 타인 역시 자신의 내면과 같이 억울함, 두려움, 무력감과 같은 감정을 갖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러면 타인이 분노한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나는 무력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이 같은 무력감을 느껴야 한다. 이는 분노한 사람의 네 번째 원인 감정이다. 5. 분노는 두려움이다.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큰 위험을 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분노의 배후에는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 같은 두려움이 존재한다. 그래서 분노는 자기를 보호하기도 하고 타인을 보호하기도 한다. 나와 상대방 모두 나쁜 상황을 불러오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는 분노한 사람의 다섯 번째 원인 감정이다. 6. 분노는 사랑이다. 분노의 배후에는 헌신이 자리한다. 사람은 상대방을 위해 많은 것을 바친 만큼 상대방 역시 나에게 많은 것을 바치길 바란다. 상대방의 사랑을 얻고 싶어서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사랑을 바친다. 그래서 많이 헌신하는 사람은 쉽게 분노한다. 하지만 헌신과 보답은 완전한 대응 관계를 이루지 않는다. 헌신한 만큼 대가를 얻지 못해도 지극히 정상이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길 원한다. 이는 분노한 사람의 6번째 원인 감정이다. 분노에 대처하는 4가지 방식. 당신은 분노한 경험이 있는가? 분명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에 언제 분노했는지, 누구에게 분노했는지 기억하는가?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분노한 건 언제이고, 그때 어떻게 대처했는가? 답을 생각하다 보면 누구나 분노를 경험하지만 계속 분노한 상태로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결국 분노는 지나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분노는 어떻게 지나갈까? 분노의 감정이 끌어오를 때마다 어떻게 대처하는가? 분노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바라보는가? 분노를 환영하고 이용하는가? 아니면 배척하고 대항하는가?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분노에 대처하기 위한 방식을 선택하는데 보통 4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대개는 분노를 억압하거나 표출하고 드물지만 원인을 곰곰이 따져보거나 그 에너지를 활용하는 이도 있다. 사람들은 분노를 대하는 태도가 단순한 편이다. 대다수가 분노를 억누르거나 아니면 표출한다. 분노가 일어나면 우선 참았다가 도저히 참기 어려우면 표출한다.
심리적으로 성숙한 극소수의 사람들은 분노를 탐구하고 그 배후에 숨겨진 의미를 알고자 한다. 나아가 자신의 분노를 통해 자기에게 모종의 가치를 선사한다. 분노는 비바람이나 번개처럼 세상에 당연히 존재하는 자연의 일부다. 이를 이용하는 방법을 익히면 거대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종종 재난이 된다. 분노를 탐구하는 첫걸음은 바로 자신이 분노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분노를 느꼈을 때 자신의 분노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 이를 혐오하거나 잘못된 감정이라며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분노를 억누른다. 분노를 억누른다는 것은 그 순간 자신의 분노를 허락하지 않고 분노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이성으로 통제하여 자신 안에 가둔다는 뜻이다. 자기 강요는 세상의 이치를 토대로 화내지 말 것, 감정관리법과 수용하는 법을 배워 성숙한 사람이 될 것 등을 자신에게 설득하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가족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는 것이 선이다. 사랑한다면 수용해야 한다. 화내지 마라 등의 관념을 따른다. 이들은 분노를 참으면 분노가 없어진다고 여긴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에게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고객 상담사는 고객에게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여기며 회사원은 상사에게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다짐한다. 또 품위를 중시하는 사람은 공공장소에서 화를 내거나 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이들은 세상의 이치를 동원해 자신에게 분노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 아무리 스스로 올바른 이치를 강조해도 침착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해도 분노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별로 상처 입지 않았어. 그건 내게 별일 아니야. 라며 자신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심지어 그만두자 화낼 가치도 없어. 참아. 그럴 필요 없잖아. 난 상관없어 같은 말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자신을 다독인다. 일종의 정신승리법인 이 방식 또한 본질적으로 분노를 억누른다. 예를 들어 상인에게 돈을 갈취당했다든가 누군가에게 영문도 모른 채 욕설을 들었다면 납득하기 어렵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피해를 입었어.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꿔 사실 별일 아니잖아. 액땜이라고 생각하자. 라며 자신을 위로한다. 분명히 신경 쓰이고 불편하지만 전혀 개의치 않다고 자신에게 말한다. 자기 암시는 더 높은 수준의 자기 위안이다. 분노하는 일을 겪을 때마다 난 사실 포용력이 강한 사람이야.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사람이지.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자신에게 암시한다. 자기 위안을 통해 분노를 억누르는 사람은 자신이 능동적이라고 여긴다. 이들은 너의 잘못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의치 않기로 한 거야.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위안을 통해 한결 나아진 기분을 느낀다. 자신의 억울한 감정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긴 억울함을 참고 견디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인생이 원래 그렇지 뭐? 라고 자주 하는 말버릇이 이를 대변한다. 이들은 흔히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분노를 차단한다. 따라서 자신의 분노를 자각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분노의 감정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들에게 그 일이 정말 조금도 억울하지 않았어?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할까? 이들은 그런 일로 억울해하면 안 된다고 여긴다. 이들은 분노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서 분노할 필요가 없고 익숙해진 일을 겪었기 때문에 분노를 느끼지 못했을 뿐이다. 분노를 부인할 때의 가장 좋은 점은 상처받은 기분을 강렬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분노를 부인하면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다. 분노를 느낄 때 이를 잊기 위해 다른 일을 강행하는 행동으로 분노에 대한 주의를 전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일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면 회사일 또는 집안일을 하거나 술을 마신다. 화가 나는 순간에 다른 일을 이용해 분노를 강하게 끊어내는 것이다. 하지만 주의를 전환하면 분노는 잠재의식 안에 잠시 갇혀 있는 것일 뿐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분노를 참을 수 없을 때, 분노를 참고 싶지 않거나 참을 수 없을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자신의 감정대로 분노를 대외적으로 드러내게 된다. 비난은 매우 흔히 보는 분노 표출 방식이다. 반려견이 집안에서 아무 곳에 배설했을 때, 가족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직원의 업무 성과에 불만이 있을 때도 화를 내고 비난을 가한다. 비난의 핵심은 나는 상처받았어. 나를 불쾌하게 했으니 나도 널 괴롭게 할 거야. 내 요구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벌을 주겠어. 내 기분을 망친 대가로 두려움을 느끼게 할 거야.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반성하고 후회하게 할 거야. 이다. 비난하는 사람은 속이 후련할 것 같지만 비난을 마친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거나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까지 든다. 비평하는 사람은 감정을 슬쩍 억누르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 품위를 지키는 듯 보이지만 비평하는 동안 분노가 조금씩 새어나온다. 다 잠그지 않은 수도꼭지에서 물줄기가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처럼 말이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나면 어떻게 할까? 공부를 잘하지 않으면 장래가 없다고 말하며 아이에게 잘못을 깨닫고 행동을 바꾸라고 요구한다. 비난과 비평은 다르다. 비평은 상대방에게 이치를 늘어놓으며 빈틈없는 화술로 괴롭힌다. 하지만 비난은 기선을 제압하고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줘서 반항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비평하는 사람은 난 당신과 옳고 그름을 따지며 문제를 논하고 해결하려는데 당신은 왜 화를 내지? 라며 억울해한다. 사실 이들이 놓친 부분이 있다. 자신은 상대방과 이치를 논하고 따진다고 여기지만 상대방의 의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아닌 자신의 감정을 발산할 뿐이다. 적극적 내면 표현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기분이 어떤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자신이 왜 화가 났는지 명확하게 드러내는 방식이다. 이는 비평보다 높은 수준이다. 비평이 사람의 마음 상태보다는 사건 자체에 집중한다면 적극적 내면 표현은 그 순간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감정 상태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분노가 일어나면 계속 내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잖아. 정말 화가 난단 말이야. 무시당한 느낌이거든. 아주 불편해. 처럼 상대방에게 속마음을 직접적으로 알려준다. 분노를 드러내고 싶지만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상대방을 화술로 이기지 못하고 이치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다. 가끔 제대로 말을 해도 상대방이 듣지 않게나 못 들은 척하니 헛수고처럼 느껴진다. 분노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분노를 드러내고자 할 때는 물건 던지기, 안색 바꾸기, 냉랭한 분위기 조성, 폭력 등 언어 이외의 것으로 분노를 드러낸다. 사람들은 폭력에 반대하지만 이성으로 제재할 수 없는 폭력도 있다. 관계에서 나타나는 일부 폭력 행위는 분노를 정상적으로 표현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결과다. 그러니까 이는 그저 분노 표출의 방식일 뿐이다. 폭력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분노를 해결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분노를 억누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감정 억압에는 이성이 작용하지만 감정 표현에는 감성이 작용한다. 억압은 이성의 역량이고 표현은 감성의 역량이다. 몸 안에서 전혀 다른 힘이 움직인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성은 한계가 있고 감성은 무한하다. 따라서 분노를 억누르고 싶더라도 다음의 두 상황에서 이성은 무력화된다. 분노치가 너무 높아지면 감성이 이성을 능가하고 분노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충동적인 행동을 저지를 수 있다. 고객에게 화를 참지 못했다가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 자녀에게 화를 냈다가 자녀가 가출하기도 한다. 모두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일어난 심각한 결과다. 사실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사람의 이성은 상한선이 있고 끝없이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매일 함께하는 오랜 관계라면 갈등은 반드시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감정을 항상 억누르기만 한다면 언젠가 이성을 다 소모하게 되는데 이때 자신도 모르게 감성에 의해 움직인다. 이것이 바로 가까운 사람에게 쉽게 화를 내지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이유 중 하나다. 사회적 관계 또는 단기적인 관계에 놓인 타인이 불쾌함을 줬다면 이성을 발휘해 감정을 통제하고 참을 수 있다. 하지만 친밀한 관계에서 오랜 시간 이성으로 자신을 통제하면 피로감이 쌓인다. 잘 분노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그는 감정을 차단했다. 과도한 자극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연결을 끊어버렸다. 둘째,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한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 오랜 시간 친밀하게 지낸 적이 없다. 따라서 거의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매우 외로운 사람일 확률이 높다.
설명하지 않으면 화가 난 이유를 모른다. 상대방과 말다툼을 할 때 두 사람이 같은 문제를 두고 다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른 화제를 다루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이야기를 할 때 한 사람은 색상이 중요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사양에 더 관심이 많다. 두 사람이 어떤 휴대전화가 좋은지 평가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둘 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다며 화를 낸다. 사실 라벨링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상대방에게 라벨을 붙여놓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방은 자신이 어떤 시선을 받는지 모른다. 마찬가지로 상대방 역시 라벨을 붙여놓고도 드러내지 않으면 두 사람은 상대방이 무엇을 중시하는지 알 수 없다. 한 여성이 말했다. 아침에 전날 먹다 남은 전을 먹으려고 했는데 별로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얼른 갓 구운 빵을 사왔지요. 매일 힘들게 공부하는 아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싶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그걸 보고서는 전이 아직 남았는데도 빵을 사오다니 남은 음식은 버리려고 라며 화를 냈어요. 그녀가 이어서 말했다. 남편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저도 화가 났어요. 내가 얼마나 아이를 생각하는지 모르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논리로 그렇게 말하는 건지 맛없다고 바로 버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나요? 화가 많이 났죠. 하지만 침착하게 버리지 않을 거야. 저는 달걀물을 입혀서 다시 붙이면 돼. 라고 말했어요. 이 여성은 자신의 분노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고 남편과 침착하게 소통했다. 하지만 이런 소통 방식은 너무 소모적이고 큰 효과도 없다. 두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화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남편의 행동에 아이를 생각하는 나의 마음을 보지 않았다라는 라벨을 붙였다. 그녀는 남편과 나는 아이를 생각한다라는 화제로 소통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새 빵을 사는 행위의 낭비라는 라벨을 붙였다. 그는 낭비하지 말자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 이 여성이 빵을 사오자 한 사람은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에 대해, 다른 한 사람은 낭비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다. 두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인생은 참 슬프다.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은 두려워하면서도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모른다. 상대방은 내가 화난 이유를 전혀 모르고 슬프게도 나 역시 상대방이 모른다는 사실을 모른다. 분노는 우리가 어떤 특성을 중시하는지 알려준다. 상대방과 소통하려면 내가 붙인 라벨을 드러내야 한다. 이 일은 나에게 응응을 대변해. 응응 문제는 나에게 아주 중요해. 응응는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이야. 내가 중요시하는 부분을 신경 써주면 좋겠어. 앞의 사례에서 다음과 같이 대화를 나눈다면 어떨까? 남편이 빵을 샀다고 비난하자 아내는 이렇게 말한다. 빵을 샀다는 것은 내가 아이에게 신경 쓴다는 뜻이고 아이를 생각한다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문제야.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남편이 말한다. 난 음식을 다 먹지도 않고 새로 샀다는 문제에 중점을 뒀어. 그것은 낭비잖아. 낭비하지 않는 것은 내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야. 내가 낭비 문제에 얼마나 민감한지 알아주면 좋겠어. 두 사람은 진정한 소통을 했다. 한 친구가 나에게 말했다. 아이가 스스로 주말 계획을 세웠어. 나는 아이를 존중하고 싶어서 하루 종일 간섭하지 않았지. 그런데 저녁 8시쯤 확인해보니 놀기에 바빠 숙제를 다 하지 않았더라고. 내 믿음을 저버린 아이에게 너무 실망해 크게 화를 내버렸어. 친구는 자녀의 행동에 나의 믿음을 저버렸다는 라벨을 붙였다. 반면 자녀는 엄마가 자신에게 어떤 라벨을 붙였는지 알까? 그저 숙제하지 않아서 엄마가 화가 났다는 것만 안다. 믿음을 저버려서 화가 났다는 사실은 영원히 알지 못하고 그저 엄마는 너무 가혹해라고만 생각할 것이다. 분노 감정이 일 때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자. 나는 무엇을 중시하는가? 상대방은 내가 무엇을 중시하는지 아는가? 내가 중시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주었는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려줘도 상대방이 간과할 수 있다. 상대방은 자신의 인지의 틀 안에서 그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중요하다는 말로는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없다. 이해하지 않으면 중시하지도 않는다.
그럴 땐 한 걸음 더 나아가 소통해야 한다. 소통이 단순한 일은 아니다. 소통은 말하기가 끝이 아니라 말하기, 듣기, 이해하기, 반응하기의 과정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굳이 에너지를 소모해가며 어떻게 소통할지 고민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느낌대로 말할 뿐이다. 소통하는 과정에서 설명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상대방에게 그것이 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야 상대방이 나의 기분을 이해하고 배려해 줄 가능성이 생긴다. 한 남성이 내게 하소연했다. 저는 아버지와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씩 전화해요. 아버지에게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전화드리겠다고 말했는데 아버지가 저녁 7시 30분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던 저는 순간 화가 났어요. 그래서 곧장 사무실 밖으로 달려나가 왜 전화 드린다고 했는데 전화했냐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는 아버지에게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전화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는 월요일 저녁 8시 30분이라는 시간을 강조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일부 정보를 생략했던 것 같다. 아버지에게 중점은 시간이 아니라 전화였을 것이다. 기껏해야 월요일 정도까지만 기억하고 구체적인 시간은 신경 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왜 8시 30분이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약속한 시각을 기억에서 지웠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전달하는 정보를 들을 때 모든 내용을 완전하고 상세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자신이 듣고 싶은 정보를 기억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정보는 생략할 때가 많다. 상대방에게 라벨을 알려줄 때 그 문제가 왜 중요한지 설명하고 강조해서 이해시켜야 한다. 그래야 상대방도 같은 문제를 중시한다. 분노를 해결하는 방식 중 하나는 상대방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알려주는 것이다. 기대가 크면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분노는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일어난다. 화난 사람이 있다면 그의 분노에 차가 나여 그가 어떤 현실을 바라는지 어떤 염원이 있는지 알 수 있다. 분노는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달한다. 한 학생이 나에게 말했다. 남자친구가 문자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아서 계속 전화하다가 불안감이 몰려와 결국 화를 냈어요. 이 학생의 분노에는 내 메시지에 답장하고 내 전화를 받았으면 좋겠어. 언제든 나와 연락이 되면 좋겠어. 라는 기대가 숨어 있다. 한 여성은 이런 말을 했다. 우리 아이는 주말에 숙제를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월요일 아침이 되면 밀린 숙제를 몰아서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화가 나요. 이 여성의 분노에는 아이가 주말에 숙제를 다 마치고 여유로운 월요일 아침을 보내면 좋겠다. 라는 기대가 있다. 이런 기대가 실현되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한다. 그런데 기대가 실현되지 않은 이유는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제 기대는 높지 않은데요. 모두 정상적이고 기본적인 기대잖아요. 설마 이 정도 기대가 당연하지 않다고요? 기대의 높고 낮음은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 분노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기대가 전혀 높지 않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분노한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이유는 기대가 높기 때문이다. 타인이 나의 기대를 실현시키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그는 나의 기대를 실현할 능력이 있다. 그는 나의 기대를 실현할 의지가 있다. 분노한 사람의 상대방이 기대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분노한 사람의 기대가 나의 능력을 넘어섰다. 분노한 사람의 기대가 나의 의지를 넘어섰다. 분노하는 사람은 입장을 바꿔 생각하기 어렵다. 그저 자신의 관점에서만 볼 뿐 상대방의 관점을 헤아리지 못한다. 그런데 상대방도 나의 기대를 실현하고 싶지만 능력의 한계로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 하지만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원래의 기대를 유지하면 분노하게 된다. 상대방이 나의 기대를 실현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능력이므로 상대방도 마땅히 해내야 한다고 여긴다. 사람들은 자녀를 때리는 부모에게 분노하고 비정상적인 부모라고 비난한다. 그 분노의 배후에 이 부모도 여느 평범한 부모처럼 자녀를 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하지만 그 부모 역시 자녀를 때리고 싶지 않지만 스스로를 통제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대가 너무 높은 것은 아닐까?
책임감 있는 연인의 모습을 기대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마마보이인 남자친구는 책임감이 없다. 이런 경우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정상적이고 높지 않은 기대라 할지라도 이 남자친구에게는 너무 높은 기대다. 어렸을 때부터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대의 높고 낮음을 판가름할 때 모두 평범한 사람들, 사람이라면과 같은 말은 기준이 될 수 없다. 나는 지금 모두가 아닌 개인적인 주체와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정상적이고 평범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 둘째, 과거에 해낸 일이라면 지금도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결혼한 부부 관계나 연인 관계에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예전만큼 잘해주지 않아 예전에는 이었는데 지금은 이라며 원망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나의 요구치는 그리 높지 않아. 그저 예전처럼만 대해주면 돼? 라고 말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변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상대방이 나의 기대를 충족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만 정말 예전처럼 해내지 못할 때도 있다. 셋째,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나에게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는 잘해주는데 나에게는 잘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분노한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잘해주려면 약간의 저항력을 극복해야 한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줄 때 느끼는 저항력이 다른 사람보다 크면 어떨까? 나에게 잘해줄 땐 불만이 쌓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잘해줄 땐 그만큼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나에게 잘해줄 때의 저항력은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상대방의 능력을 넘어선 기대는 기대 과잉이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나의 요구를 들어주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나의 기대는 상대방의 의지를 넘어선다. 상대방 입장에서 이것 역시 기대 과잉이다. 그렇다면 상대방은 왜 나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지 않을까? 상대방은 그 기대가 불편하고 가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기대가 불편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자녀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지만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자녀는 부모의 통제를 원하지 않지만 부모는 통제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괴롭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기대는 불편하기 때문에 통제를 포기할 수 없다. 상대방이 중요한 사람이라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다. 여자친구가 퇴근길에 데리러 오라고 한다면 그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그 길을 갈지 말지를 결정한다.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거나 불편함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는 의미다. 상대방이 나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지 않은지 아니면 능력이 부족한지 어떻게 판단할까? 이는 상황에 따라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그것보다 분노할 때 생각해야 할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적은 것일까? 아니면 나의 요구가 많은 것일까? 상대방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화도 나지만 동시에 마음이 편해지기도 한다. 만약 나의 요구가 많다면 나의 책임이고 나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런데 타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원한다고 자책하면 타인에 대한 분노가 자신에 대한 분노로 바뀔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나의 요구가 상대방의 능력과 의지를 넘어섰을 때 나의 기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내가 기대하는 바를 상대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무엇을 기대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즉시 행동하길 기대한다. 한 여성이 말했다. 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시는데 아이는 먹고 싶지 않은데 어머니는 밥을 꼭 다 먹이려고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 화가 나요. 어머니가 아이를 너무 압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분노에 담긴 여성의 기대는 무엇일까? 그녀는 어머니가 아이에게 너무 강요하지 않길 바란다는 자신의 기대를 의식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더 심층적인 기대가 있다. 여성은 원하지 않는 밥을 먹이는 것은 지나친 강요라는 것을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깨닫고 강압의 단점을 능동적으로 이해하며 즉시 아이를 보호하고 그런 행위를 멈추길 바란다. 하지만 이는 어머니에게 난도가 굉장히 높은 기대다. 한 남성은 이렇게 하소연했다. 동료에게 크게 화가 난 적이 있어요. 그 친구는 자기 일을 가끔 나에게 떠넘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남성은 동료가 자신의 일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동료가 내가 알려주기 전에 그것은 잘못된 행동임을 자발적으로 깨닫고 자신의 업무를 나누지 않기를 바란다는 기대가 존재한다.
상대방의 어떤 행위를 관찰한 후 자신의 기대를 표현하지 않고 먼저 분노했다면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도 기대한다는 뜻이다. 상대방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자기 행동의 결과와 비합리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길 바란다는 것이다. 그런데 예전에 이미 알려줬다. 지난번에 이미 말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표현했는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 번 말했으니 영원히 기억해야 해. 지난번에 말했으니까 이번엔 기억했어야지. 이는 상대방에게 너무 높은 기대다. 설마 매번 반복해서 말해야 한다고? 그러면 너무 피곤하잖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는 또 다른 기대가 존재한다. 바로 사람들이 나를 배려하고 피곤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다. 기대는 옳고 그름이 없다. 여기까지 읽은 사람 중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설마 기대를 품으면 안 되나요? 배우자나 아이에게 기대하면 안 되나요? 기대가 없는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죠? 기대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인가요? 기대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기대는 슬픔을 유발한다. 기대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 마음처럼 바람이자 소망이고 이 자체에 옳고 그름이 없다. 하지만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없다면 괴로워진다. 즉, 과연 기대를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자신의 기대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기대한다는 것은 이미 발생한 사실이므로 왜 기대했는지와 같은 생각은 불필요하다. 그저 지금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면 된다. 기대는 좋은 일이다. 미래를 동경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갈 활력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는 또 분노가 아름다운 이유이기도 하다. 분노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분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추구하는 바가 있다고 알려준다. 기대 자체는 옳고 그름이 없지만 문제는 우리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방식으로 기대를 해결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기대한다고 자책할 필요 없다. 자신의 기대를 어떻게 다룰지만 고민하면 된다. 분노는 기대가 너무 높다는 뜻일 수도 있다. 높은 기대를 해결하는 방식 중 하나는 포기다. 포기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고급 지혜다. 어떤 일이든 포기만 하면 어려울 것이 없다. 나는 젊은 시절 이 세상 구석구석을 여행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포기했다. 나중에 금전적 여유가 생기면서 세계를 돌아다니는 여행가가 되고 싶다는 기대가 다시금 커졌지만 그때는 시간의 여유가 없어서 이루지 못했다. 기대 자체는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다. 기대에 대한 집착이야말로 분노를 초래한다. 상대방이 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 현실을 거부할 때 분노 감정이 형성된다. 분노는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일어나는 저항이자 상대방의 현실을 향한 저항이다. 사람들은 분노 감정이 일어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환상에 빠져서 자신의 요구가 실현될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다. 자신을 향한 분노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에너지와 능력이 부족해서 기대하던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 능력의 한계를 믿고 싶지 않으면 자신에게 분노하게 된다. 따라서 분노할 때 자신에게 물어보자. 정말 이렇게 현실을 거부하고 싶은가? 기대에 대처하는 두 번째 방법은 분노를 이용해 자신의 기대를 실현하는 것이다. 분노는 종종 다른 사람이 나의 기대를 실현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내가 분노하면 상대방은 나의 분노의 위협을 느끼고 양보할 수 있다. 분노는 힘이다. 순간적으로 나를 강하게 만들고 상대방의 협조를 강력하게 밀어붙여 기대를 실현하도록 도와준다. 앞서 언급했던 사례를 다시 생각해보자. 여자친구는 남자친구가 메시지에 바로 답장하길 바라지만 남자친구는 전혀 반응이 없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남자친구에게 분노하면 된다. 그녀의 잠재의식은 내가 분노하는 만큼 남자친구가 변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라고 생각한다. 만약 그녀가 앞으로 내 메시지에 바로 답장해줘라고 차분히 말한다면 남자친구는 변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몹시 화를 내며 왜 내 메시지에 답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면 남자친구는 왜 여자친구가 화를 내는지 이해하지 못해도 비난받을까봐 두려워 즉시 답장한다. 이처럼 분노는
우리의 기대를 더 잘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조력자가 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분노가 나쁘다고 하지만 분노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수단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지표는 다음의 두 가지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와줄 수 있는가? 명령에 복종하는가? 분노가 매번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가끔 분노하는 이유는 분노가 효과적이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대화가 통하지 않고 다른 수단이 없을 때 분노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다. 게다가 분노는 이런 기대는 잘못된 것 같아 라고 말하지 않는다. 분노는 무조건 우리의 명령을 따른다. 그러므로 분노는 우리의 기대를 실현하는 훌륭한 수단이다. 만약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원인은 분노가 아닌 우리의 비합리적인 기대 때문이다. 분노에 감사해야 한다.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면 분노를 통해 자신의 기대에 대해 생각해보자. 타인이 나에게 분노하면 그 역시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의미다. 이때 상대를 위해 명확히 표현하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화가 나지 않을 것 같아?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상대방의 기대를 어느 정도 만족시켜 줄 수 있는지, 상대방은 자신의 기대를 어느 정도까지 포기할 수 있을지 함께 모색해보자. 만약 상대방의 화를 돋우고 싶다면 차분한 말투로 그의 기대를 명확히 한 후 알려주자. 좋아, 나에게 뭘 기대하는지 알았어. 그런데 난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어. 서로 다른 관점이 화를 부른다.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요구다. 화가 났을 때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요구를 하기 때문이다. 한 여성이 말했다. 남편에게 다 마른 옷을 거두라고 했더니 정말 옷만 걷고 양말은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그걸 보니 화가 났죠. 그래서 남편에게 그렇게 성실하지 않으니 내가 당신에게 뭘 기대하겠어? 라고 말했어요. 화가 난 이 여성은 남편에게 성실하지 못하다라는 라벨을 붙였다. 그녀의 분노는 말한다. 무슨 일이든 성실히 해야 해. 그게 내가 당신에게 하는 요구야? 이런 요구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 여성의 입장에 쉽게 동의해서는 안 된다. 남편도 자신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할까?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지나치게 꼼꼼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각자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보면 다른 답이 나온다. 모순은 차이에서 비롯되며 그 모순을 해결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남편이 아내에게 성실히 일하는 법을 배운다. 빨래를 거둘 때 양말도 거두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사라진다. 둘째, 아내가 남편에게 맞추는 법을 배운다. 양말을 걷지 않았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두 사람의 갈등은 없어진다. 이 여성은 남편이 자신의 기준에 따라 일하기를 바라는 첫 번째 방법을 선택했고 두 번째 방법은 간과했다. 그녀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일할 때는 꼼꼼하고 성실해야 해 라는 생각이 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자신에게 설정한 한계다. 생각해보자. 양말 걷는 문제에서도 성실함을 논하는 그녀라면 삶의 다른 문제에서도 분명 매우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반드시 나처럼 무슨 일을 하든 성실해야 해 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요구는 내재적인 과정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 그는 나에게 엄격하지만 자신에게는 엄격하지 않아. 그는 항상 나에게 설거지를 하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하지 않을까? 이중잣대가 분명해 라고 생각한다. 이때 이중잣대는 표면적인 현상이다. 그 배후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요구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라벨이다. 누군가 나에게 설거지를 하라고 요구하지만 정작 자신은 한 적이 없다면 그가 나에게 분노할 때의 라벨은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나의 설거지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만약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는 너그럽고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에 상응하여 자신에게 남자는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라는 요구를 할 것이다. 남성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 너그럽고 지혜로움과 가족 부양은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라는 공동의 라벨이다. 둘째, 요구와 실행을 혼동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사람이 내게 진취적이지 않다고 비난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의 모습은 단지 겉모습일 뿐일지도 모른다.
그의 마음에 불안감과 자기 혐오가 내재하지만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그는 자신 역시 진취적이고 성실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상대방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화를 낸다. 그에게는 강한 좌절감과 실패감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줄곧 자신에게 성공을 요구했지만 이루지 못했고 자신의 마음속 좌절감과 실패감이 활성화해 분노를 일으켰다. 겉모습만 보면 상대방이 자신에게 어떤 요구를 했는지 보이지 않는다. 그를 깊이 이해해야 그의 마음이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지 알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분노할 때 상대방이 나처럼 똑같은 자기 요구가 있길 바란다. 이는 경계를 허무는 행위다. 분노 자체가 경계를 보호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분노는 경계를 망가뜨린다. 자신의 경계는 보호했지만 동시에 타인의 경계는 침범했다. 분노했을 때 특정한 누군가에게 요구를 충족시키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요구를 충족시키라곤 할 수 없다. 언젠가는 나의 요구와 현실이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이보다 자신에 대한 요구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분노는 기회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요구를 보며 내가 평소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요구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면 다른 사람의 요구를 해결하는 법을 자연스레 배울 수 있다. 따라서 분노할 때 먼저 자신에게 질문하자.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자신에 대한 요구를 상대방에게 요구하는가? 타인에게 가혹한 요구를 할 때 자신에게도 이렇게 가혹한 요구를 한 적이 있는가? 자신에 대한 요구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바로 자기 배려의 과정이다. 왜 나에게 이렇게 가혹할까? 분노는 나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타인을 향한 강요를 통해 평소 자기 자신에게 어떤 강요를 하는지 알 수 있다. 이때 왜 나는 자신에게 이렇게 가혹할까? 라는 문제를 생각해보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또 나에게 분노하는 상대방이 사실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느껴진다. 당장은 그가 나에게 한 요구 때문에 기분이 나쁘지만 그것은 그저 한순간의 불쾌함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한 이유는 자신에게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더 오랜 시간 더 엄격한 요구를 해왔다. 다만 그는 그런 가혹함에 익숙해졌고 나는 익숙하지 않을 뿐이다. 쉽게 분노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매우 모질다. 그런 사람을 안쓰럽게 여기고 그가 자신에 대한 압박과 강요를 발견하도록 도와주자. 분노는 바이러스처럼 감정을 전달한다. 분노는 타인에게 하는 요구로 하나의 장점이 있다. 바로 상대방에게 자신과 동일한 행동을 요구하고 자신과 동일한 자기 요구를 바라며 자신과 같은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이다. 한 학생이 말했다. 어머니의 통제 때문에 화가 나요. 어머니는 항상 이것저것 지적하며 제가 뭘 해야 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요구하세요. 어머니가 통제하고 경계를 침범했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로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지적하는 어머니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알고 있는가? 그 순간 어머니는 마치 세상을 호령하듯 풍부한 언어로 신나고 통쾌하게 통제한다. 그렇다면 통제받는 나는 어떠할까? 자유의지가 속박된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것이다. 이런 답답함의 외재적 원인은 어머니의 통제다. 그렇다면 자신의 원인은 무엇일까? 어머니를 존중해야 하고 어머니의 기분을 살펴야 하며 어머니와 대적하면 안 되고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자기 요구다. 억제라는 자기 요구가 자신을 답답하게 만든다. 이 답답함을 표현하지 못하면 어머니를 향한 분노로 변한다. 저를 통제하면 안 돼요. 어머니도 당신을 억제해야 해요. 이러면 상대방도 나와 같은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함을 느껴야 만족한다. 내가 경험한 답답함이 어머니에게 돌아갔다. 따라서 분노는 전달체의 역할을 한다. 표현할 수 없고 의식하지 못한 나약한 감정이 분노를 통해 상대에게 전달되고 상대도 그 나약함과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한다. 분노한 사람의 감정은 바이러스처럼 공기 중에서 어지럽게 날아다니고 면역력 없는 상대방이 가까이 가면 분노의 감정에 감염된다. 분노는 매우 정확하게 전달된다. 분노의 배후에는 여러 가지 나약한 감정 경험이 자리하고 있는데 분노할 때 상대방이 똑같은 나약함을 경험하도록 할 수 있다. 집에 온 후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아이를 보면 화가 난다. 이때 감정의 배경에 따라
분노의 이유와 요구가 달라진다. 분노의 배후가 좌절감이라면 아이에게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좌절감을 안겨주려 하고 부정적인 언사로 분노를 드러낸다. 제대로 하는 것 하나 없이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잖아. 숙제도 그런 식으로 해놓고 시험 성적도 엉망인데 텔레비전을 볼 마음이 생겨. 이런 식의 분노의 아이는 자신이 형편없다고 생각하고 좌절감을 경험한다. 분노의 배후가 처량함이라면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아이에게도 나는 쉴 새 없이 할 일을 하는데도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와 같은 처량함을 느끼게 한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지적하면 아이는 자신이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집안일도 도울 줄 모르잖아. 집이 이렇게 엉망진창인 것 안 보이니? 어른들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겠어. 이런 분노 앞에서 자녀는 집안일이 자신보다 더 중요하고 자신에게 관심 갖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 분노의 배후가 억울함이라면 아이에게 모든 노력이 부정당하다는 기분을 느끼게 한다. 너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구나. 먹고 놀기만 할 줄 알지. 언제 철들래? 그러면 아이는 자신이 한 많은 일이 의미 없고 엄마는 자신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자연스레 억울함을 느낀다. 분노할 때 무엇에 치중하고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 나의 기분 나쁜 경험이 모두 아이에게 정확하게 옮겨간다. 재미있게도 분노를 받아주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아무도 감정 쓰레기를 줍고 싶지 않다. 기분 나쁘고 나약한 감정을 상대방에게 내던지면 상대방은 그런 감정을 받아줄 생각이 없다. 그래서 상대방은 또 다른 반응을 보이며 다시 나에게 그 감정을 던진다. 나를 지적하고 트집 잡고 조롱하고 나와 멀어지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워크숍에서 한 여성이 말했다. 남편이 출장 갔다가 돌아온 시간이 저녁 9시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바로 집에 오지 않고 동료와 밥을 먹겠다고 해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알았어. 가봐. 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이 냉랭한 대답에 그녀의 남편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아내가 냉담하게 말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사실 아내는 표현할 수 없었던 소홀한 대접을 받은 기분을 그대로 남편에게 던진 것이었다. 출장 갔다가 9시에 돌아오는 당신을 이렇게나 기다렸는데 바로 집에 오지 않고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하다니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녀는 남편에게 차갑게 말했고 남편도 냉랭한 기분을 느꼈다. 남편이 아내의 화가 담긴 말을 모를까? 하지만 그런 차가운 느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냉대를 당한 그는 새로운 공격을 시작한다. 고마워, 그럼 가볼게. 이 말의 아내는 또 어떤 기분일까? 반어법도 못 알아들어. 고맙다니, 정말 최악이야. 아내는 더욱 냉랭해진 기분을 경험한다. 이렇게 냉랭함이 두 사람 사이를 오간다. 무시받은 기분을 느낀 후 상대방을 무시하며 냉랭함을 전달하자 더 배가 된 냉랭함을 경험한다. 하지만 누구도 당신은 너무 차가워, 나 상처받았어 라고 먼저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갈등은 더 격화되고 아내는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폭발한다. 매일 먹고 놀기만 하고 집안은 전혀 신경 쓰지 않잖아. 아내의 말에 남편은 오해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억울하다. 일하는 거잖아. 그걸 먹고 노는 거라고 할 수 있어. 하지만 남편은 억울함을 드러내지 않는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그는 아내가 오해를 경험하고 억울함을 느낄 말로 대답한다. 당신에게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 차라리 예전처럼 거짓말하는 게 나아. 사실대로 말해도 화를 내고 나를 이해하지 않잖아. 두 사람은 서로의 분노 속에서 거절당했다는 상실감과 오해받았다는 억울함이 쌓인다. 겉으로는 시끄럽게 말다툼하고 있지만 사실 서로에게 나약함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성적일수록 쉽게 분노한다. 사람들은 행동할 때 두 가지 원칙을 준수한다. 편안함의 원칙, 올바름의 원칙. 편안함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은 유쾌함, 편안함, 안락함을 기준으로 행동하고 결정한다. 편안함을 주는 일이라면 올바르지 않아도 대가를 감당한다. 하지만 편안하지 않은 일이라면 올바른 일이어도 하지 않는다. 올바름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올바름, 적합함, 합당함이 결정의 기준이 된다.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일은 편안하지 않더라도 한다. 올바르지 않은 일은 편안하더라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드라마 시청이 그렇다.
편안함의 원칙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드라마가 재미있으면 새벽 2, 3시 심지어 더 늦은 시간까지 시청한다. 내일 출근해야 하니 이제 시청을 멈춰야 해. 라고 이성이 알려줘도 그들의 감성은 아니야. 멈추고 싶지 않아. 라며 이성에게 반발한다. 그래서 이들은 피곤하고 드라마에 감흥이 없어질 때까지 시청을 계속한다. 올바름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매우 절제하는 모습을 보인다. 너무 오랜 시간 드라마를 시청하는 일은 일탈적이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다음날 출근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봐 너무 늦은 시간까지 시청하지 않는다. 자신의 감성이 더 시청하자고 해도 더 이상 보지 않는다. 혹 드라마를 늦은 시간까지 감상했다면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생각에 자책한다. 사람의 마음은 복잡해서 편안함의 원칙과 올바름의 원칙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도 하다. 결정을 내릴 때 두 원칙을 모두 결정에 적용시키려 하지만 결국 한 원칙만 결정권을 행사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설명하며 항상 자녀를 통제한다고 생각해보자. 편안함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보호할 수 있는 행동을 한다. 이들은 괴로운 시간이 빨리 끝나도록 재빨리 말대답, 반박, 호통, 위협의 방식으로 어머니의 통제를 막는다. 자신의 능력이 어머니의 통제에 맞설 능력이 없으면 멀어지기 또는 연락 두절 등의 방법을 선택해 편안함을 추구한다. 이들은 편안함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지만 올바름의 원칙 때문에 행동이 지나쳤다거나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자책하기도 한다. 올바름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억울하지만 맞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다. 이들은 부모님께 상처를 주면 안 된다, 효도해야 한다 등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의지를 거스르고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 불편함을 느끼고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고 싶으면 올바름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감정을 보호한다. 편안함의 원칙과 올바름의 원칙은 절대적으로 충돌하는 관계가 아니다. 그래도 두 원칙이 상충되는 일은 많다. 운동, 야근, 싫어하는 상사에게 보고하기와 같은 일은 맞는 일이지만 고통스럽다. 이런 경우 편안함의 원칙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올바름의 원칙에 따라 지속하고 버티는 사람도 있다. 두 원칙이 서로 충돌할 때 나에게 더 중요한 원칙이 나의 행동 방향을 결정한다. 편안함의 원칙과 올바름의 원칙은 두 가지 견인력과 대응한다. 감성의 견인, 이성의 견인. 편안함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감성의 견인된다. 즉, 이들은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기분이 더 좋은지 몸이 알려준다. 올바름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성에 견인된다. 이들은 결정할 때 어떻게 하면 맞는지 대뇌가 알려준다. 같은 일이라도 사람과 시기가 다르면 다른 견인력이 작용한다. 사회생활의 경우 감성 견인형은 외로움, 적막함, 무료함 등 감성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이성 견인형은 목적과 이익 등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참여한다. 또 집안일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가사 노동을 즐기고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낀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바닥은 반드시 깨끗해야 한다라는 이성적인 요구 때문에 집안일을 한다. 같은 일과 사람이라도 시기가 다르면 다른 견인력이 작용한다. 많은 일이 처음에는 즐겁고 열정적이며 즐거움과 편안함도 느끼게 한다. 이때는 감성이 이끈다. 하지만 하면 할수록 소모적이라고 생각하고 좌절감을 느끼며 위축된다. 이때 이성은 포기하면 안 돼, 버텨내야 해, 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때는 이성이 견인한다. 가장 전형적인 예가 바로 결혼이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온종일 행복하다. 이때는 감성이 이끈다. 하지만 함께한 시간이 흐른 뒤 상대방이 귀찮고 성가시고 화가 나면 함께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 하지만 책임을 져야 해. 상처를 주면 안 돼. 마지막까지 함께 해야 해. 와 같은 이성적인 이유가 계속 상대방과 함께 하라고 강요한다. 편안함의 원칙을 주로 준수하는 사람은 조금 더 즐겁고 유유자적한 삶을 누린다. 자신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스트레스를 즉시 해소할 줄 알고 자신의 감정을 보호해서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거의 없다. 이들은 심리적 감당 능력도 매우 강하다. 비록 이기적이고 믿음직해 보이지 않아도 이것이 그들의 선량함, 상냥함, 유머 감각, 개성에 영향을 주지 않아 많은 사람이 이들을 좋아한다. 올바름의 원칙을 주로 준수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힘들고 억눌린 삶을 산다. 자신을 너무 괴롭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들은 내적 소모가 커서 심리적 에너지가 금방 고갈된다. 또 마음이 포화 상태이고 자극에 대한 감당 능력이 비교적 약해서 쉽게 분노한다. 하지만 착실하고 엄숙하며 박학다식해 보이며 현실에서도 매우 우수하고 믿음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 그렇다. 자신이 고수하는 삶의 방식이 자기 자신을 만들고 남들의 사랑을 받는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감정을 우선시한다며 자책하다가 또 너무 이성적이면 나쁘다고 생각하는 등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어떤 원칙을 따라야 하는지 고민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한다. 쉽게 분노하는 사람은 내재적인 규칙과 자기 요구가 많다. 자신에 대한 요구가 많고 자세할수록 내재적 소모가 빠르고 에너지가 쉽게 고갈된다. 대외적으로도 타인에게도 자신과 똑같이 이성적인 삶을 살라고 통제하고 요구한다. 따라서 쉽게 분노하는 사람은 원칙성이 강한 사람이다. 이들은 매우 이성적이고 주변 사람, 뉴스 속의 사람, 낯선 사람에게 규칙을 준수하라고 요구한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그들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을 해도 분노한다. 그렇다면 나의 삶은 어떤 원칙 위주인지 어떻게 판단할까? 결정하는 과정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나는 편안함과 즐거움이 중요할까? 아니면 올바른 선택, 이익 최대화가 중요할까? 하고 싶은 일은 꼭 해야 할까? 아니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할까? 판단하기 어렵다면 스스로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해볼 수 있다. 결과에 상관없이 하고 싶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 일을 할까? 하겠다고 선택한다면 감성에 이끌리는 사람이다. 하지만 하지 않겠다고 선택한다면 이성에 견인되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이 올바름의 원칙을 준수할 거라고 예상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올바름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이성을 이용할까? 사람들은 왜 학대하듯이 자신을 억누를까? 즐거움을 주는 원칙을 지키면 분노와 멀어지는 것 아닌가? 이는 올바름의 원칙을 이용해 자신을 억눌렀을 때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자기 사랑을 위한 극적인 해답. 남이 인정하지 않아 분노한다면 우선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스스로를 인정하는가? 한 여성이 말했다. 제 남편은 항상 저에게 까다롭게 굴어요. 설거지가 깨끗하지 않다. 바닥이 더럽다. 육아를 잘하지 못한다며 들볶아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요. 제가 못하면 남편이 하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저에게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이 여성은 남편에게 트집을 잡는다라는 라벨을 붙였다. 분노한 그녀가 필요한 사랑은 인정이다. 그녀는 남편의 인정을 원한다. 혹시 남편이 끝내 아내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녀가 원하는 사랑은 물거품이 된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자. 남편의 인정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여성은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의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민감하다. 가정주부인 그녀에게 가사 노동과 육아는 그녀가 가치감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다. 다른 직업이 없는 그녀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는 생각에 낙담한 상황이다. 그런데 남편이 그녀가 하는 일에 트집을 잡는 것은 그녀의 낮은 자존감에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것과 다름없다. 사실 이 여성은 자신을 수도 없이 부정하였고 이 때문에 남편의 지적은 자존감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그녀는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분노를 남편에게 전이했다. 참 재미있는 일이다. 자신이 자신을 미워하면서 상대방이 자신을 미워하지 않길 기대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지 않거나 심지어 칭찬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미약한 인정이 강력한 자기 혐오를 소멸시킬 수 있을까? 이 여성의 인정 욕구를 만족시키는 진정한 해결책은 남편의 트집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다. 현재 사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도 가사 노동과 육아의 능력과 가치는 남편보다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 그녀가 자신의 공헌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남편에게 트집을 멈추라고 할 저력이 생긴다. 한 여성이 호소했다. 저는 아이와 가정을 위해서 많은 것을 바쳤고 이제 너무 지쳤어요. 그런데 남편은 핸드폰과 텔레비전만 볼 뿐 저를 이해하지 않아요. 심지어 저와 자주 말다툼을 해요.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자신을 이해해 주나요? 매일 희생하는 자신의 노고를 알아주나요? 힘들 때 스스로에게 그만하자고 말하나요? 아니면
일이 자신보다 중요하다며 쉬지 않고 해나가나요? 자신의 감정을 중시하나요? 자신의 감정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일이 더 중요한가요? 대화 결과, 그녀는 자신을 이해할 줄 몰랐다. 그녀에게 너무 많은 반드시가 있었다. 아이는 반드시 잘 키워야 하고 화를 내면 안 된다. 집안은 반드시 깨끗해야 하고 가족에게 반드시 식사를 차려줘야 한다. 명절이면 부모님과 친척에게 반드시 선물을 보내야 한다. 이러한 도리는 사실 전혀 문제없다. 하지만 옳은 일을 반드시 모두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다 해낼 수도 없다. 하물며 소위 옳은 일을 할 때 하고 싶지 않은 자신을 이해해 준 적이 있는가? 한편 남편은 왜 이런 일을 하지 않고 휴대전화만 볼까? 자신을 이해해 주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고생을 이해할 수 없다. 남편은 자신을 힘들게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아내 역시 남편의 즐거움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녀는 해야 할 일을 포기하고 즐거움을 먼저 선택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편이 일부러 아내의 노고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노고를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 여성이 자신을 이해해 준 적이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해야 자신의 노고를 이해해 준다고 할 수 있을까? 자신의 감정을 일보다 중요시해야 한다. 그러면 남편이 자신을 이해하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한 학생이 말했다. 어머니가 제 인생, 자산, 결혼 등을 당신 뜻대로 계획하려 해요. 어머니가 제 의견을 존중해주면 좋겠어요. 그가 어머니에게 붙인 라벨은 통제다. 그에게 물었다.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나요? 어머니가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싫다면 거부할 수 있다. 자신의 생활 리듬도 매우 중요하고 존중받아 마땅하다. 타인의 존중은 나의 의지에서 온다. 자신의 생각을 중시하고자 하면 아무도 상대방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 나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을 많이 만나왔다. 사실 그들이야말로 자신을 가장 경시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과 생각이 타인과 충돌하면 먼저 자기 자신을 포기한다. 자신도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데 어째서 타인이 존중해 주길 바랄까?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자. 이상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도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깨도 물씀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